샬롬. 속담 네 번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하여 오히려 해를 입는다. 전설은 호동 왕자와 낭랑 공주. 고구려의 호동 왕자는 옥저로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적국인 낭랑의 왕 최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최리는 비록 적이었지만 호동 왕자의 늠름한 모습에 반해 자신의 나라에 초대를 했어요. 낭랑의 궁궐에서 호동은 호화로운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체리의 딸인 낭랑 공주를 만나 첫눈에 반하였어요. 다시 고구려로 돌아간 호동 왕자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낭랑 공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 될 말이다. 적국의 공주와 결혼하겠다니 낭랑 공주가 고구려 왕자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동 왕자는 당장 낭랑 공주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자명고를 찢어주시오. 공주가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것으로 믿소. 편지를 받은 낭랑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자명고는 적이 쳐들어오며 저절로 둥둥 소리를 내는 낭랑의 보물 같은 북이었거든요. 만약 자명고가 찢어진다면 적군이 낭랑에 쳐들어와도 알 수가 없을 테지요. 이를 어쩌지? 한참을 고민하던 공주는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는 칼을 가지고 자명고가 있는 무기고로 갔지요. 아바마마 죄송하지만 호동 왕자님과 결혼하려면 할 수 없어요. 공주는 칼로 자명고를 뿍뿍 찢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호동 왕자는 군사를 이끌고 낭랑으로 쳐들어갔지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고려 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체리와 낭랑의 군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명고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고구려 군이 성문 앞까지 쳐들어왔어요. 대체 누가 자명고를 찢었단 말인가? 설마. 공주가 자명고를 찢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죄리는 절망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공주 네가 이럴 줄은 몰랐구나. 사랑에 눈이 멀어 이 아비와 나라를 배반하다니. 낭랑 공주는 결국 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답니다. 낭랑은 결국 고구려에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공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호돈 왕자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평생 공주를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요. 오랫동안 써온 도끼를 실수로 떨어뜨려 발등을 찍혔다면 아마 새로 산 도끼에 찍힌 것보다 더 아플 거예요. 손에 충분히 익은 도끼라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가 당한 일일 테니까요. 이렇듯 아무 걱정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일이 뜻밖의 실패했을 때나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호동 왕자와 낭랑 공주. 호동은 유리왕의 셋째 아들인 대무신왕의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났어요. 대무신왕은 그를 몹시 사랑해 사랑하는 아이라는 뜻의 호동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대무신왕이 고구려를 다스리던 시기는 여러 나라가 힘을 겨루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하던 때였지요. 대무신왕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 국가였던 부여에 쳐들어가 왕을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지요. 전쟁에는 졌지만 고구려는 힘을 잃지 않고 더욱 결속력을 다져나간 결과 주변 다른 나라들을 정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무신왕은 이번에 낭랑을 노렸고 낭랑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호동의 힘을 빌렸어요. 호동은
낙낙의 왕 체리를 만나 함께 낙랑으로 가서 공주와 사랑에 빠졌고 공주를 시켜 자명고를 찍게 했지요. 낙랑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항복하고 말았고 5년 뒤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만화와 게임 그리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호동왕자 이후의 이야기. 호동왕자는 공주를 잃은 슬픔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낙랑을 정벌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지요. 그러자 왕비는 자신의 아들 해우가 왕위에 오르지 못할까봐 불안해졌어요. 호동 왕자는 왕비가 아닌 후궁에서 태어난 왕자였거든요. 왕비는 계속해서 왕에게 호동 왕자를 모함하였고 결국 왕은 모함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일렀어요. 그러자 호동 왕자는 내가 죄였음을 주장하면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니 차마 그럴 수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26번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나쁜 행실일수록 점점 더 크고 심하게 되니 아예 나쁜 버릇은 길들이지 말라는 뜻이지요. 황희정승의 큰절. 황희정승이 선비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자 갑자기 큰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나으리, 사람도 아닌 나무에게 왜 큰절을 올리시는 겁니까? 그러자 황희정승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나쁜 짓을 했다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이 나무의 가지를 꺾어 내 종아리를 때리셨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 염려하시며 말일세. 결국 회초리 덕분에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랐으니 이 나무가 나를 가르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제야 선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나으리. 허허. 이 나무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나도 없을 게야. 한편 황승 정승의 아들이 노는 것에 빠져 공부를 게으리 했어요. 황희 정승은 훈계도 해보고 혼도 내보았으나 아들은 점점 더 방탕해져서 밤늦게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 황희 정승은 집 밖으로 나와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새벽녘에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오자 고개를 깊게 숙여 큰절을 했지.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렸어요. 나는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를 손님으로 알고 이렇게 맞이하겠다. 아들은 황희 정승의 말을 듣고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노는데 정신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희 정승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아들의 못된 버릇이 더욱 나빠질까봐 꾀를 내어 아들을 혼내준 것이지요. 어린 시절엔 재미로 작은 바늘을 훔쳤을지 몰라도 그 버릇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커서는 속까지 훔치는 큰 도둑이 될 수 있어요. 좋지 못한 버릇일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이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 속엔 고치려는 노력 없이 그냥 넘어가다 보면 그보다 더 큰 나쁜 일도 훗날에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답니다. 개가 겨를 먹다가 말경에는 쌀을 먹는다도 같은 속담입니다. 개가 처음에는 사람이 목 먹는 개를 훔쳐 먹다가 맛이 들면 나중에는 사람이 먹는 쌀까지 훔쳐 먹는다는 뜻이지요. 바늘쌈지에서 도둑이 난다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바늘쌈지에서 도둑이 난다. 조선의 명재상 황희.
황희는 1363년에서 1452년으로 오늘날까지도 정백리로 존경받는 조선시대의 명재상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어 혼란했던 시절 새 임금이 나갈 방향을 잡아주고 민심을 수습하며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벼슬 자리에 있었던 최장수 재상이기도 하지요. 태종 임금은 황희 정승을 어찌나 아꼈던지 병이 들자 궁궐의 의사인 내의를 보내 병을 치료하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어요. 게다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 병을 치료한 의사들에게 후한상을 내렸답니다. 황희 정승은 몹시 가난하게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답니다. 비가 새는 초가에서 누더기 이불을 덮고 살았으며 방 안에는 책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황희 정승의 아들은 일찌감치 벼슬길에 올라 출세하였는데 새로 큰 집을 짓고 잔치를 벌였어요. 초대된 황희 정승은 잔치가 시작될 무렵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비새는 집에서 나란 일을 살펴도 나라가 잘 될지 의문인데 한 나라의 벼슬아치가 이렇게 호화롭게 집안을 꾸며놓고 뇌물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나는 잠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구나. 벼슬에 물러난 후 황희 정승은 경기도 파주에 반구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여생을 보냈어요. 반구정은 갈매기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기 위해 만든 정자라는 뜻이랍니다. 청백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깨끗한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이고 재상은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입니다. 27번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지독한 구두쇠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짠돌이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짠돌이 영감이 살았어요. 이 짠돌이 영감은 어찌나 짜든지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한 푼도 쓰질 않았답니다. 거지가 찾아오면 제 돈을 공짜로 얻으려 한다고 똥물을 부어서 내쫓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하루 두 끼 겨우 굶지 않을 만큼만 먹게 했어요. 당연히 형편이 어려운 친척들이 찾아와도 한 푼도 꿔주지 않았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영감 같으니라고. 저 영감은 찔러도 피는 안 나오고 소금만 나올걸.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영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영감의 짠돌이 지은 날이 갈수록 지독해지기만 했어요. 자신이 세수를 한 물로 온 가족이 씻게 했고 또 그 물로 걸레를 빨고 텃밭에 거름으로 주었어요. 돈을 모으고 모아 이제 창고에 돈이 배꼽 높이까지 가득 찼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짠돌이 영감은 신이 났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참 대체 무슨 일이지? 등 위 휘두르 일을 하고 한 푼도 허투루 쓰는 일 없이 모으는데도 도무지 한 푼도 더 늘어나질 않으니 언제부턴가 물건을 팔아 백냥을 모아 놓으면 갑자기 집이 부서지거나 해서 수립으로 꼭 백냥이 그대로 나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결국 짠돌이 영감은 그만 병이 나서 누워버리고 말았지요. 에이구 억울하다 억울해. 돈을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창고에 돈이 한 푼도 늘어나질 않으니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가 찾아왔어요. 에이 어차피 더 모으지도 못할 거 써버리자. 영감은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거지에게 한 냥을 던져 주었어요. 아니 그랬더니 마루 밑에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한 냥이 덜렁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다음 날은 이웃집에서 쌀이 떨어져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두 냥을 빌려 주었어요. 아니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또 어디선가 두 냥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영감은 큰 마음을 먹고 돈 100냥으로 근처 가난한 집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사또가 좋은 일을 했다며 상으로 돈 100냥을 내렸어요. 그제야 영감은 깨달았답니다. 돈이란 좋은 일에 써야 모이는 법이로구나. 그동안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다음부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던 영감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람을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난다는 것은 인정이 너무 없어 사람답지 않다는 뜻이랍니다. 대체로 지독한 구두쇠를 이르는 이 말은 매우 단단하고 야무지게 생긴 사람이나 빈틈이 없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에 쓰기도 한답니다. 제 못 쓰는 것 남 주기 싫어한다라도 같은 뜻입니다. 구두쇠같이 옹졸하고 몹시 인색한 사람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제 못 쓰는 것 남 주기 싫어한다. 28번째, 발 없는 말이 절리 간다. 발 없는 말이 절리 간다. 소문은 빨리 전달되므로 말조심하라는 뜻이지요. 서동요. 백제의 서동은 말을 캐서 팔며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했답니다. 어느 날 서동은 신라의 선화 공주가 몹시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화 공주와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서동은 아이들에게 노래 하나를 만들어 부르게 했어요. 선화 공주님은 서동과 결혼하고 밤마다 남몰래 만난답니다. 처녀인 공주가 이미 서동과 몰래 결혼하였다는 거짓말이 담긴 노래였지요. 아이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놀러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불러댔고 발 없는 말이 절리 간다는 소문은 결국 궁궐에까지 퍼졌지요. 화가 난 임금님은 당장 공주를 내쫓았지요. 선화 공주는 어머니가 몰래 챙겨준 금비녀 한 개만 가지고 궁을 나와야 했어요. 제가 공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돕는 서동이 공주는 고맙기만 했어요. 자신에 대한 소문을 서동이 퍼뜨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요. 서동이 꿈에 그리던 대로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의 금비녀를 본 서동이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엇이오? 내가 말을 캐던 곳에도 이렇게 누렇게 반짝이는 게 널려 있었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곳으로 가서 황금을 언덕 높이만큼 많이 캤답니다. 그리고 그 황금을 공주의 아버지이자 서동의 장인 어른이 임금님께 가져다 주었지요. 공주야, 서동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서동을 사위로 인정하마. 아바마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님께 인정을 받은 서동은 훗날 백제의 제30대 왕인 무왕이 되었지요. 왕이 된 후 서동은 선화 공주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리는 거리의 단위로서 1리는 약 0.4km입니다. 그러니까 전리는 약 400km로 아주 먼 거리지요. 팔 없는 말이 절리 간다는 것은 한번 내뱉은 말이 비록 발은 없더라도 천리 밖에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말은 신중하고 조심해야겠지요. 말은 한번 나가면 사두 마차라도 이를 잡지 못한다도 같은 뜻입니다. 사두 마차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몹시 빠른 마차를 말하지요. 말은 한번 나가면 사두 마차라도 이를 잡지 못한다.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간 혹부리 영감은 흥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가 도깨비를 만났답니다. 아이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네 훌륭한 노래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제 노래소리 말입니까? 그건 바로 이 혹에서 나오지요. 벌벌 떨던 영감은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도깨비들은 당장에 혹부리 영감의 혹을 떼어가고 보답으로 보물이 가득 담긴 주머니를 주었지요. 감쪽같이 혹을 없앤 데다가 부자가 된 혹부리 영감은 신이 났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이웃마을 못된 혹부리 영감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목된 혹부리 영감은 당장에 도깨비가 나온다는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이윽고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나타나서는 네 이놈 너 참 잘 만났다. 혹에서 노래소리가 나온다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어. 이 혹까지 다 가져가라 하고 라고 하지 뭐예요. 얼른 자신의 얼굴을 만져본 못된 혹부리 영감은 깜짝 놀랐답니다. 양쪽 볼에 커다란 혹 2개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혹 때려다 혹 붙였네. 29번째 배지짱도 맞들면 낫다. 배지짱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하여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할머니가 떼뼈 아래에서 팥밭을 메고 있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흥, 마침 출출하던 참인데 할멈을 잡아 먹어야겠어. 할머니는 벌벌 떨면서 빌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이 팥들은 아까워서 어쩌나요? 그러지 말고 겨울에 팥죽을 쑤어 줄 테니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날 잡아 드세요. 팥죽이라고? 그거 참 군침이 도는 말이었어요. 좋아. 그럼 그때 다시 오도록 하지. 가을이 되어 할머니는 잘 여문 팥을 거두었어요. 동지가 되자 할머니는 정성껏 팥죽을 쑤었지요. 하지만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곧 나를 잡아 먹으러 올 테지. 팥죽을 쑤고 있자니 알밤이 떼굴떼굴 굴러오며 물었어요. 왜 우세요 할머니? 호랑이가 나를 잡아 먹으러 온단다. 팥죽 한 그릇 주시면 제가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뾰족뾰족 송곳도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시면 저도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새똥도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시면 저도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맷돌도 지게도 멍석도 말했어요. 팥죽 한 그릇 주시면 저희들도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할머니는 팥죽 한 그릇씩을 떠주며 흐뭇해했어요.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마음만으로라도 고맙구나. 배지짱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밤이 되자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아이고 할멈 왜 이리 춥지? 발이 꽁꽁 얼었어. 동지라 그러지요. 아궁이로 가서 불을 쬐세요. 호랑이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때였어요. 톡! 아궁이 속에 숨어있던 뜨거워진 알밤이 튀어나와서 호랑이의 눈을 퍽 때렸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벌쩍 뛰어 올랐어요. 그때 송곳이 날아와 호랑이의 엉덩이를 쿡 찔렀어요. 아이고 내 엉덩이. 달아나려던 호랑이는 새똥을 밟고 찡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찬장 위에 있던 맷돌이 호랑이 머리 위로 쿵 떨어졌지요. 안간 힘을 쓰며 마당으로 기어나오는 호랑이를 멍석이 돌돌 말았고 지게가 꼼짝 못하게 된 호랑이를 척 짊어지고는 바다로 가서 붕덩 빠뜨려 버렸습니다. 알바마, 송고사, 새똥아, 맷돌아, 멍석아, 지게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 후로 할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배지장은 흰 종이 한 장을 말해요. 가벼운 종이 한 장은 당연히 혼자서도 쉽게 들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종이조차 여러 명이 같이 들면 더욱 가벼워질 거예요. 이렇듯
배짱도 맞들면 낫다는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서로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종이도 내 귀를 들어야 바르다. 동양 자루도 마주 벌려야 들어간다도 같은 뜻이랍니다. 30번째,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모든 일은 정성 들인 만큼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놀부,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지요. 욕심이 많은 놀부는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자 동생 흥부에겐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았지요. 흥부는 비록 내쫓겼지만 그래도 형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부에게 12명의 자식이 있었으니 살 길이 막막했지요. 어느 날 흥부는 자신의 집 처마에 둥지를 들고 사는 제비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얼마나 아플까. 흥부는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답니다. 다음 해 봄 다시 돌아온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지요. 치료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로구나. 고맙다 제비야. 어느덧 흥분의 지붕에 담스러운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속을 파서 죽 끓여 먹고 겉은 바가지로 만들어 장에 내다 발잡구나. 좋아요 아버지. 흥분의 아내와 함께 슬근슬근 신나게 톱질을 했습니다. 펑! 그런데 놀랍게도 박 안에서 온갖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슬금슬금 실렁실렁 펑! 또다시 박을 타자 그 안에선 기와 집이며 쌀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장에 날아가는 제비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를 뚝 분질르고는 대충 치료를 해 주었지요. 다음에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씨를 심자 박이 주렁주렁 달렸지요. 놀부 부부는 얼른 톱질을 했어요. 펑! 그런데 금은 보화는커녕 첫 번째 박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냄새나는 오줌과 똥이었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들이 나와서 놀부 부부를 실컷 혼내주었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놀부네가 아주 폭삭 망했네 그려. 동네 사람들은 거지가 된 놀부 부부를 비웃었지만 흥부만은 형 내외를 집으로 모시고 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결국 놀부 부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네와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흥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이 착해서 다친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복을 받았지요. 하지만 놀부는 못된 심보로 하나뿐인 동생을 내쫓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도 들판의 곡식처럼 모두 씨를 뿌린 만큼 거두게 마련이지요. 정성을 다해 씨를 뿌린다면 그만큼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도 같은 뜻이랍니다. 탈무드 내가 던진 돌덩이. 자기의 정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랄랄랄라. 이 집주인은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 종일 정원을 가꾸었지요. 오늘은 여기에 탐스러운 빨간 장미를 심어야지. 그런데 이 돌덩어리는 뭐지? 집주인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내 정원에 이런 못생긴 돌덩어리라니. 당장 내다 버려야겠다. 집주인은 돌덩이를 발견할 때마다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돌덩이들이 위험하니 좀 치워주시오. 이웃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렸지만 집주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쿠 집주인은 그만 자신이 집 앞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돌덩이에 발이 걸린 것이었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내가 버린 돌덩이에 내가 넘어지고 말았구나. 그제야 집주인은 크게 후회를 했답니다. 31번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무슨 일이든 오래 보고 듣게 되면 잘 몰랐던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가난한 아이의 과거 보기. 옛날 옛적에 서당도 못 다닐 만큼 가난한 아이가 살고 있었죠. 아이는 친구들이 서당에 다닐 동안 농사일과 허드렛 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글 공부는 또 어찌나 하고 싶은지 틈틈이 서당에 가서 문틈으로 몰래 글을 배웠지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렇게 눈치코치로 배운 글이 몇 년이 지나자 오히려 제대로 배운 친구들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간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시험을 한번 보려고 떠나 나섰지요. 하지만 한양 가는 길이 꽤 머니 가는 길에 밥도 먹고 잠도 자야 할 텐데 아이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답니다.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친구들은 심통이 장뜩 났어요. 결국 아이를 골탕 먹이고 저희들끼리 한양에 가기로 말을 맞추었지요. 이 가난뱅이야. 저기 길가 큰 집에 있는 커다란 배나무에서 배를 좀 따와라. 저기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 배를 따오지 않으면 한양에 널 데려가지 않을 거야. 결국 아이는 벌벌 떨면서 배나무에 올랐어요. 그럼 우린 먼저 갈 테니 넌 돈이 생기걸랑 우릴 따라오고 아니면 오지 말라. 크크크크. 그 사이에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며 모조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배나무 위에서 친구들이 도망가는 것을 본 아이는 너무 서러워서 그만 엉엉 울고 말았지요. 한편 이 집에 살고 있는 정승은 꿈을 꾸고 있었답니다.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저희 집 배나무에 올라가 있는 신기한 꿈이었지요.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정승은 꿈에서 깨자마자 얼른 배나무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남자아이가 배나무 위에서 울고 있지 않겠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정승은 아이에게 돈을 잔뜩 주면서 얼른 가서 과거를 보라고 했어요. 대신 과거에 급제하면 내 딸과 혼인하여라. 알겠느냐? 그리하겠습니다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다른 친구들은 시험에 죄다 떨어졌는데 이 가난한 아이만 턱하니 급제를 했지 뭐예요. 아이는 약속대로 정승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벼슬에 올라 행복하게 살았죠. 옛날에는 서당 훈장님께 공부를 배웠습니다. 서당에서는 배운 것을 소리 높여 읽으며 외웠기 때문에 바깥까지 글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은 글 읽는 소리를 하도 들으니 서당에 있는 개까지도 외울 수 있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개도 시를 읊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배우기 마련이라는 뜻이지요. 독서당개가 맹자왈한다도 같은 뜻입니다. 독서당은 서당을, 맹자왈은 옛 책의 글자를 말하지요. 끝.